30년 전 비 오는 밤 쓰러진 한 남자를 일으켜 세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훗날 재벌이 되었고 30년 만에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그 남자는 본인을 살려준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평생 준비해온 마지막 선택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강일호 회장 자택 거실은 난방이 잘 돌아가는데도 어딘가 서늘해 보였습니다. 창밖은 잔뜩 흐렸고 유리창에는 이따금 빗방울이 하나둘 번져 내리기 시작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강일호는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책장 맨 위 칸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모서리는 닳아 속살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는 손끝이 잠깐 멈칫하는데 그 순간 그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정확히 찾아냈고 마치 외운 듯한 동작이었죠. 페이지 가운데 굵지 않은 글씨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소녀의 손. 그 문장 아래에는 더 설명도, 더 감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일호의 눈빛은 그 몇 글자에 오래 붙잡혔습니다. 그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는 대신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강일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마치 먼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이마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는 동작이 단호하다기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조심스럽게 결심을 눌러 담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강일호는 수첩을 서재 안쪽 서랍에 넣고 서랍을 끝까지 밀어 닫았습니다. 서랍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한 번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서재 문 손잡이를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리된 서류 봉투 몇 개가 단정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들은 이 집에서 늘 오가는 말들, 정리라는 단어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박지선은 거실 소파 옆에 서 있다가 강일호가 나오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눈빛은 숫자를 계산하듯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박지선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가장 위 페이지가 바깥으로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라는 듯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리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문장 끝이 조심스럽다기보다 결론을 밀어붙이는 톤이었습니다. 강일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창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창밖 빗방울이 늘어나는 것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은 회피가 아니라 어떤 기억을 확인하는 듯한 눈길이었어요. 박지선은 손을 앞으로 조금 더 내밀며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박지선의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미세하게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일호는 서류철을 손끝으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지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희로는 낮은 목소리로 딱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박지선은 잠깐 멈칫했고 그 멈칫이 곧바로 억지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녀는 묻는 척했지만 질문 뒤에는 왜 하필 지금이라는 불만이 숨겨져 있었죠. 강희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지선의 눈을 오래 보지도 않았고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처럼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쪽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박지선은 뒤에서 아버님하고 한 번 더 불렀으나 강희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넓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집 전체를 가로막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도 박지선의 귀에는 끝이라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박지선은 잠시 서류철을 내려다봤고 그 눈길은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차가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에 힘을 주어 서류철을 정리하듯 두드렸습니다. 마치 서류가 흔들리면 자신의 계획도 흔들릴까봐 단단히 눌러붙이는 행동처럼 보였죠. 창밖의 비는 어느새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일정해졌고 그 일정함이 오히려 불길한 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선은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라. 그 말끝에 담긴 건 걱정이 아니라 방해물을 확인한 사람의 계산이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재 서랍 속에 잠든 수첩 한 권과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한 묶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집안을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희로의 방 안에서는 발소리 하나가 더 들리지 않았고 박지선의 손끝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30년 전의 그 문장이 오늘의 집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어제보다 더 흐렸고 밤새 내린 비로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비서가 일정을 확인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에게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외워두었던 길을 따라 조용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주택들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강희로는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였고 시선은 창밖 골목 하나하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오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죠. 차는 오래된 동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강희로는 시동을 끄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 움직임을 따라 그의 눈동자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공기 속에는 오래된 콘크리트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셔츠와 수건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시간마저 느리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집들은 서로 너무 가까워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벽에는 오래된 균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바닥의 무릉덩이를 일부러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골목을 처음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보이지 않는 기억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절망, 비에 젖은 옷,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몸 상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은 감정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몸에 남은 감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강희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가 흐릿했고 유리문에는 광고 전단이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마치 이곳이 목적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슈퍼 안에서는 한 여자가 진열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박스를 옮기며 물건을 하나하나 선반에 올려놓고 있었고 동작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엿보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강희로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가볍게 울렸고 그 소리에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에는 계산도 경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강희로는 냉장고로 다가가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그는 물병을 내려놓고 이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짧지 않았고 그렇다고 노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희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반응은 아주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반응했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계산은 빠르게 끝났고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물병을 건네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물병을 받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종이 울렸고 그 소리는 골목 안으로 퍼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희로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슈퍼 간판을 다시 올려다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신은 아직 없었지만 의심은 거의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묘한 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의 오래된 약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희로의 자택에는 해가 완전히 진 뒤에 어둠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늘 켜두던 밝기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고 국에서는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상차림은 이 집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질서처럼 보였지만 그 질서가 오늘만큼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식탁 한쪽에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고닫지만 시선은 음식이 아닌 어딘가 멀리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낮 동안 걸었던 골목, 슈퍼의 간판, 계산대 너머에서 마주했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감정으로 요동치기보다는
오래된 필름처럼 차분하게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지만 맛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지선은 맞은편에 앉아 강희로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저를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고 물컵의 위치도 괜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 속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선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박지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조율되어 있었지만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강희로가 낮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겉으로는 단순한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강희로는 그 말을 들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국그릇 가장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은 박지선에게 익숙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무관심이나 피곤함에서 나오는 침묵과는 달리 오늘의 침묵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다시 수저를 들어 식사를 이어갔고 대답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응답은 박지선의 신경을 서서히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박지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희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앉아있던 민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민수에게 이 침묵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희로는 그런 손자의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민수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지선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일부러 의자를 조금 밀었습니다. 의자가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 행동에는 답답함과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접시를 정리하지도 다음 말을 예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 뒷모습에는 묘한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지선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지금 중요한 무언가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화면을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지선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말투는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로지 판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박지선은 잠시 제자리에 서서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 끝에서 민수는 할머니 방 쪽에서 나오는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강희로는 민수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탁에서 보였던 굳은 표정 대신 한결 부드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말과 확인하고 싶은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강희로에게는 충분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떠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하늘은 다시 잔뜩 흐려졌습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공기가 동네 전체를 눌러앉히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골목을 훑고 지나갔죠. 강희로는 그날도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는 위치부터 걸음을 옮기는 속도까지 그는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호흡은 조금씩 짧아졌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 섰을 때 강희로는 잠시 고개를 들어 건물 외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은 낡아 있었고 창문 틈에는 오래된 실리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화분이 기울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거나 넓지 않았지만 누락된 사람의 삶이 있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현관문 앞에서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한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슴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눌러 확인하듯 만졌습니다. 낡은 수첩은 집에 두고 나왔지만 오늘의 방문은 그 수첩보다 더 무거운 각오가 필요해 보였죠. 강희로는 한 번 숨을 길게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복도를 타고 안쪽까지 번져갔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강희로를 알아보는 눈빛이었고 놀람이 얼굴에 그대로 번졌습니다. 이수진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벌렸다가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끝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신 당황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슈퍼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이수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기보다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는 방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강희로는 고개를 한번 깊게 숙이며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망설였는데요. 꼭 확인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수진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몸을 반쯤 문 뒤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는 무심코 나온 방어였고 낯선 손님을 쉽게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죠. 강희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어르신이 계십니까? 이수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고 목적이 분명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잠시 강희로의 얼굴을 살피더니 뒤쪽 방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은 누군가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요. 강희로는 문턱을 넘기 전 발끝을 한번 멈췄습니다. 그는 신발을 정돈하듯 고쳐 신었고 손을 무릎 옆에 내려놓은 채 몸을 단정히 세웠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마치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를 스스로 묻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거실 쪽으로 안내하며 신발장 옆 공간을 비켜주었습니다. 집안은 좁았지만 깔끔했고 공기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와 물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날짜 옆에 병원 방문 일정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죠. 이수진은 강희로에게 자리를 권했지만 강희로는 쉽게 앉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안쪽 문이 반쯤 닫힌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 쪽에서 아주 작은 바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방 안쪽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나온 노인은 이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피부는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강희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숨을 삼키듯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영애 역시 강희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손님을 보는 눈이었지만 몇 초가 지나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억이 떠오른다기보다 기억의 조각이 피부를 스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영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은 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익숙한 걱정이었고 그 걱정은 이미 오래 지속된 간병의 흔적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이영희가 낮고 끊기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비가 오던. 단어가 중간에서 끊겼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짧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희로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서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동작은 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영희 앞에 무릎을 꿇어 시선을 낮췄습니다. 회장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래 미뤄온 말을 꺼내려는 자세였죠. 이수진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눈에는 경계 대신 혼란이 번졌습니다. 강희로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을 어린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셨던 날이요. 말끝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처럼 보였습니다. 이영희는 강희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또렷해지려다 다시 흐려졌고 기억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더듬거리다가 강희로의 어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닿지는 못하고 손은 다시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영희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손이 차가웠지.
문장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강희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강희로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차올랐고 그 물기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살아난 건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강희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감을 잡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은 막연했지만 절박했습니다. 강희로는 이수진을 올려다보며 그러나 시선의 중심은 여전히 이영희에게 두고 말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찾아온 분이 이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커서 좁은 거실에 담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수진은 뒷걸음질을 치지는 않았지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감싸듯 옆에 서서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영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기억을 잡지 못하는 사람의 허전함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산 없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강희로의 얼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희로는 마치 그 문장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 쪽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르신이 본인 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셨죠. 그는 말을 이어가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 끝에서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어머니의 과거가 자신이 모르는 깊은 곳에 있음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수진의 질문은 어머니의 기억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영희는 이수진의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희로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비약속? 단어는 짧았지만 그 말이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강희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고맙다는 인사라기보다 늦게라도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이수진은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번졌고 그 물기는 이유를 모르는 감정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거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멀리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쥔 채 강희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방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그날이 지금 이 집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수진의 집 거실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창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낮보다 더 일정하고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빛은 소파 주변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차를 내오기 위해 주방으로 잠시 들어갔고 그 사이 강희로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오래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속 이영희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고 그 옆에는 어린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빚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찻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아직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강희로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동작이었지만 목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익숙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다시 강희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은 낮에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이라는 시간, 빗속의 밤,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한 남자의 삶을 바꾼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동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현재로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질문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강희로는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말을 고르는 침묵이 아니라 기억의 순서를 정리하는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강희로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돈보다도 사람의 시선이 더 아팠고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계획 없이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는 갑자기 쏟아졌고 그는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발걸음은 자꾸만 엇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길가에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강희로는 그날의 장면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의식을 잃듯 고개를 떨군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손이 자신을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자신을 현실로 끌어당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보다 훨씬 어린 소녀가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희로는 그 소녀가 자신의 교복 재킷을 벗어 덮어주던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그 재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후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이름도 얼굴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희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 쪽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명찰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자는 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은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영이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명찰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그녀가 매일 부르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진실 앞에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강희로는 명찰을 이수진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소유의 기색이 없었고 돌려주는 사람의 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몇 번이나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영희는 명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지는 않는 듯 했지만 표정은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명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 그 한마디에 거실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강희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작은 손길은 지금 이 거실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희로의 자택은 이른 시간부터 조용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거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 들어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준비해 온 결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며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단순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이수진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을 양도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고 조건이나 단서는 없었습니다. 강희로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고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오타는 없는지 같은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미 마음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지선은 평소보다 빠르게 집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도
시선은 자꾸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침묵, 낯선 방문,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움직임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선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선은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예의보다 조급함이 앞서 있었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을 짓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희로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긴장감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선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 향했습니다. 제목과 주요 문구를 확인하는 데에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그녀의 숨이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이수진에게 재산의 30%를 양도한다. 박지선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움켜쥔 채 그대로 서 있지 못하고 몸을 돌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걸음은 빨라졌고 서류가 손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박지선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았다기보다 거의 던지듯 놓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희로는 뒤따라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고 박지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선의 얼굴에는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놀람은 이미 지나갔고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끝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박지선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간이었지 후회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강희로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충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늦었을 뿐이라는 뜻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을 갚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선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일로 현재의 가족을 외면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억울함과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강희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체념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지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본 적이 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박지선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선택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현재의 몫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민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를 바라보며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박지선은 민수를 보고도 말을 멈추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위로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의 선택은 이미 끝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문장은 이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공증 사무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외벽의 건물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안에서 이루어질 결정은 몇 사람의 인생을 분명히 갈라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고 접수대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오늘의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세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숨은 일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박지선과 민수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지선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지만 그 짙음이 표정을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목을 붙잡듯 이끌고 있었고 그 힘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어른들의 분위기에 눌린 모습이었습니다. 강희로는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뒤 이수진이 공증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강희로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는 예의였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이 현실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희로는 이수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안내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공증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박지선은 의자에 등을 붙이지도 못한 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를 떠나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증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일정했고 감정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말의 무게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듣고 있었고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손을 꼭 쥔 채 한 문장 한 문장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특정 문장에 이르렀을 때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강희로는 본인의 재산 중 30%를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박지선의 얼굴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분노로 번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선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 재산 전부는 손자 민수에게 상속한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고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선은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시선은 이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변호사의 낭독이 끝난 뒤에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향한 시선을 느끼며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강희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보다 부담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자신에게 너무 크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몫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희로는 이수진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설득이나 강요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야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수진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강희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손자의 손을 꽉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결정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선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듯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와 사람들을 한 번에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고 그 감정은 더 이상 말로 풀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지선은 고개를 돌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진 뒤 사무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희로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햇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오랜 약속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람에는 차가운 기운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이른 봄 햇살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나무가지 끝마다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에 가까웠습니다. 이영희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가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손은 그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이 마치 잠든 기억을 잠시 깨우는 듯 했습니다. 강희로는 정원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꽃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그는 이영희를 한눈에 알아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표정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준비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벤치 옆에 앉지 않고 휠체어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이영희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영희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동안 강희로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낯설지 않은 감정이 그 눈빛에 스쳤습니다. 이영희는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단어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그녀는 강희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그날. 문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강희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로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말라 있었지만 온기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정도의 힘만 더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늦게라도 지켜낸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의 눈가에는 자연스럽게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영희는 잠시 강희로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약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는 굳이 이어지지 않아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정원 저편에서 이수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모종삽과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금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 받아들인 마음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흙을 고르고 작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서툴렀지만 성실했고 그녀는 흙이 손에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간중간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이영희가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도 안도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에게 이 봄은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정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교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아직 소년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그는 강희로 옆에 앉아 휠체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이영희에게 인사를 건넨 뒤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강희로의 어깨에 기대듯 앉았습니다. 그 행동은 위로나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친밀함이었습니다. 강희로는 손자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가르침보다도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민수를 바라보며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짧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강희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강희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 몇 장이 흩날려 휠체어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영희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여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아주 느렸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이수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이수진은 흙 묻은 손을 털고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한 번 더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이영희는 그 손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손길은 반드시 기억으로만 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는 관계와 평온이 그 은혜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정원을 지나며 나무가지를 흔들었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은 이영희의 얼굴에도 강희로의 손등에도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과거를 따지지 않았고 미래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평온이 충분했습니다. 정원 한편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공간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강희로는 다시 한번 이영희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작별이 아니라 약속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